제가 아까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그 질문을 하려고 했던 것은 또 그 위에 소위자들 얘기 속에서 많이 소화되고 해가지고 그보다도 어떠한 이 거시적인 측면에서 거시적 측면에서 미국의 중심 체제가 근데 유로존 중심 체제로 그쪽에서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 브릭스 체제도 하나의 제3세계 국가들 이렇게 모아가지고 진행되고 있는데 그게 어느 쪽도 이런 정도만 이런 정도를 해가지고는 세계의 경제 체제를 통합시켜서 통일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가 없다는 것은 끝났어요? 그러면은 물 한 잔 선배님 물 한 잔 드세요. 저기. 그래, 내가 알았어. 그래서 할 수가 없는데 지금 글로벌 흑자국이 이 흑자를 출자해가지고 국제 자본을 관리 통제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자는 이런 토론자에서 그것까지 나왔어요. 과연 그렇게 해서 될 수 있을지, 이 자본주의 체제라는 게 될 수 있을지 사실 이게 굉장히 의문입니다. 예, 뭐 그 정도 문제 제기하는 정도로만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하고 발표자들 그냥 종합방을 저는 우리 이제 독자분들도 있어가지고 아까 무역 얘기 나와가지고 관세 좀 나와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의 대외 정책 이런 거 하면서 관세 전쟁의 비교계로 책에 나오는 항목인데 어쨌든 간에 보게 되면은 다 아시는 얘기지만 여기 계시는 분들은 관세 전쟁을 하게 되면 상호 관세가 높아가면서 가격이 상승하고 무역이 감소돼서 결국은 수요는 부족하고 과잉 생산이 되면서 경제 위기에 시럽을 오면서 원자재와 상품 시장을 찾기 위해서 블록화를 하거나 식민지 쟁탈전이 돼서 결국 2차 대전이나 이런 세계대전이 일어났는데 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과연 지속성이 있냐는 거죠. 무역 적자를 흑자로 바꿀 수 있을 것이냐 볼 때 아까 말한 대로 관세를 하게 되면 무역이 증대되는 게 전반적으로 무역이 감소하고 그다음에 현재 국제 분업 체제를 당분간 이거를 폐지하거나 급하게 전환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고 또 아까 우리 송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흑자가 된다는데 오히려 달러 기축 통화의 지위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결국은 미중 분업이 파탄 나는 것이 아니라 미중 분업의 조절로 가면서 디커플링이 아니라 디리스크라는 게 이미 결론이 난 거 아니냐 이런 거고요. 결국은 할 수 있는 거는 국내 산업을 유치하는데 이것도 미국의 산업 입지는 되게 좋습니다. 다만 임금 경쟁력이 안 좋기 때문에 스마트 공장 중심으로 일부 국내 산업을 유치하고 합리적인 거는 고부가가치 산업의 이익을 받은 걸 저부가가치 산업 계층으로 이 소득 분배를 해야 되는데 이 소득 분배가 안 됐기 때문에 미국의 백인 노동자 중심으로 이렇게 항의를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쓴 책인데 관세 전쟁의 그 사례들이 쭉 있어요. 다 비극으로 끝났어요. 비극으로 끝났고 2차 대전은 원인이었었고 그래서 프랑스하고 이탈리아하고 관세 전쟁을 하다 결국 이탈리아가 패배하면서 독일과 붙게 되고 미국의 경우에는 이제 다 아시겠지만 1930년대에 미국이 이제 농업 관세를 하려다가 이게 불꽃이 튀면서 공업 관세까지 가게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관세 전쟁, 무역 전쟁에서 세계 무역 규모가 1929년에서 34년까지 66%가 감소했고 전 세계 국내 총생산도 엄청나게 감소하게 돼서 미국의 실업률이 25%가 올라가죠. 결국은 이 관세 전쟁의 최악의 피해자죠. 식민지 쟁탈전에서 불리한 독일과 이탈리아가 전쟁을 하는 이런 상황으로 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현재 트럼프가 하는 관세 정쟁은 지속성 본인도 알고 있고 보좌관도 알고 있는데 아까 우리 송 박사가 말한 것처럼 사실은 관세 정쟁이 아니라 뭔가 이거를 카드로 쓰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다. 어쨌든 그래서 관세 정쟁이 지속되기 어렵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자, 일단 질문 나왔고요.
대표님께서 이제 토론자 네, 포함해서 일단 먼저 얘기를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토론이 이제 모든 논의가 생산적이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는 거는 어떤 특정한 사안의 구체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시는 게 이제 좋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이제 그 인식의 그 지평을 넓히고 그 다음에 시각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큰 얘기도 좀 필요하긴 합니다. 이게 양자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거 되게 중요하죠. 근데 이제 워낙 낯선 주제고 해서 제가 이제 그 발표를 한 이후에 두 분이 토론을 해주셨는데 이제 얘기가 이제 들으신 분들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떤 큰 줄기를 찾지 못하고 각 개별 관심 분야로 이제 많이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그 개인의 바램까지 얘기하게 되는 이제 그런 것까지 이제 쭉 왔습니다. 근데 이제 잠깐 토론에 집중해서 제 발제에 대해서 잠깐 나온 것 몇 가지만 언급을 하면요. 폐쇄 경제를 제가 미국이 폐쇄 경제 주장한 거는 아니고 새로운 얘기도 아니에요. 미국을 폐쇄 경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전통적으로 국제 경제학이나 국제 관계학에서 뭐냐면 N-1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N-1은 뭐냐면 법은 내가 만들 때 나는 그 법에 적용받지 않는다. 그래서 N개의 참여자가 있는데 나는 항상 거기서 -1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개방되어 있다라고 하면 개방경제라고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자급자족 경제 혹은 이제 북한과 같은 경우에 철저하게 이제 배제된 봉쇄된 경제 같은 경우는 폐쇄 경제라고 부르긴 하는데, 근데 그거 국제관계학이나 국제정치학에서 혹은 국제정치경제학 IP라고 하는 데서는 특징은 뭐냐면 미국을 어떻게 볼 것인가 얘기하는데, 미국은 자기가 질서를 만들면도 불구하고 자기가 거기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유일하게 법을 만들어 놓고 그 법에 나는 제한되지 않아. 뭐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어떤 그거를 이제 폭력성, 폐쇄성이라고 이제 표현했고, 근데 제가 여러 가지 이제 통계를 적어놓은 걸 따르면 미국 사람들이 지출하는데 사실은 거기에 중국산 이런 것들이 다른 것도 많이 들어가 있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맥락에서 제가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미국 사람들의 지출이 사실은 알고 보니까 다른 나라 것들을 많이 빨아들이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 전혀 그렇게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좀 읽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중간에 얘기했던 이제 국채가 마크스의 자본은 상권의 표현에 따라서 의제 자본이다 이렇게 했는데, 근데 제가 이 대차도표 그려서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적정 화폐 발행량이 존재해요. 그걸 담보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달러의 적정 화폐 존재량이라고 하는 것은 자산 부분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국가로 얘기를 하면 국가에서 그 채권을 발행하잖아요. 적정 국채 발행량이라는 게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건 세수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합하게 되면 국채는 세수가 들어온 걸 해서 만기를 결정하고 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달러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있다라고 해서 자산에. 그래 이 연관시켜 보면 실물 경제와 달러가 연관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연관되니까 100% 연관되어 있지 않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근데 인류 역사 전체에서 화폐라고는 독특성 때문에 그건 맡을 수 없어요. 하지만 이거를 국채를 의제 자본이라고 해버리면 아무런 문제가 풀리지 않아요. 그런데 막스도 사실은 국채를 명확히 규정한 게 아니고 국채의 독특한 속성이라는 그 측면에 대해서 강조했을 따름이거든요. 근데 결국 마지막에 작업을 못 끝내고 말았죠.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요 얘기된 거 그렇죠. 과연 이 달러 지배 체제라고 하는 게 뭐고 그다음에 얼마만큼 이게 이어지는가라는 가운데서 지금 볼 때는 달러 지배 체제라고 얘기를 하는 게 다른 나라 미국이 다른 나라를 웬만큼 괴롭혔는데 이제는 나라를 거덜날 것만큼 괴롭히더라라고 하는 것은 바꿔 얘기를 하면
미국의 지배체제라고 하는 게 그만큼 취약성을 드러냈기 때문에 다이다이로 싸우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미국의 지배체제에서 벗어나거나 독립적으로 하려는 여러 가지 이제 시도가 있었죠. 작은 시도부터 큰 시도까지 있었잖아요. 가장 큰 시도는 유로화라고 얘기를 하죠. 유로화는 그런데 얼마나 버티지도 못했어요. 얼마나 버티지도 못하고 맨 최초에 얘기됐을 때부터 불안이 존재했었는데, 그걸 불안을 결국에는 버티지 못하고 이제 망가진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뭐 무역 관세 협정이라는 게 상품 말고 서비스 산업이고 등등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핵심은 그런 것 같아요. 뭘 놓고 이 사람들이 싸우고 있느냐라는 게 하나의 핵심이면, 이거를 자기들이 안정적으로 수익 기반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가 또 있어야 되느냐, 이 두 가지로 놓고 보는 거죠. 근데 관세가 문제됐던 거는 옛날 다 이렇게 쭉 역사 얘기해 주셨지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관세가 상품이었고 수익을 얻어낼 수 있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관세 플러스 이제 서비스가 무언가 수익을 얻어낼 수 있는 새로운 상품이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인간 그 자체, 혹은 지식, 혹은 뭐 그것들이 만들어낸 여러 가지 형태의 상품, 뭐 엔터테인먼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품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것들을 놓고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수익을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고, 다른 한편의 제도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이게 이제 모두 다 갖고 갈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걸로 싸우는 건데, 그 제도가 안정되느냐, 제도가 불안정하는 문제는 결국에 보면 미국이라든가 이런 그 지배 집단의 이익의 기초에서 보면 안정적으로 갖고 가고 그 다음에 나눠 먹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렵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얘기를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하여튼 이런 취지가 있었다고 생각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브릭스 얘기를 한 번 더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브릭스 아까 여러 가지 통계를 보여드렸지만 실제 브릭스 전부 다 합해가지고 20%가 안 되거든요, 채. 그만 대한 세력이 아니에요. 그리고 브릭스 나라들 하나하나씩 물어봐도 너가 과연 책임지고 옆에 나라들, 자기 나라도 책임 안 지거든요. 이 나라들이 아시다시피 주변국에 대한 어떤 호혜로운 관계가 아닌 거잖아요. 맨날 전쟁했었고 자국민들 민주주의 나라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고통받게 하고 자본주의를 떠나서라도 그렇잖아요. 이게 어렵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 나라들이 전체 뭉치는 것도 힘들고, 그 다음에 뭉쳤다 할지라도 공동통화를 만든다 하더라도 다른 나라 일반 주민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동자 계급이라고 얘기하거나 이런 사람들한테도 호혜적이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한 척에서 보면, 그게 제가 결국 이제 아바나 한정 얘기하는 건 뭐냐면, 중심적인 얘기가 돼야 되는 건 사람의 가치를 지켜내고 이게 어떻게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건 어차피 자본이 이기게 된 전쟁이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수백 년 동안 이어왔어요. 그러면 항상 자본은 언제든지 끝난다라고 하기보다는 그건 뭐 미래의 일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현재 조건 하에서 최소한도로 이익을 지켜낼 수 있는 구조가 무엇인가에 대한 거는 이거는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근데 중심적인 논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달러, 그 다음에 브렉스, 어쩌고저쩌고 얘기했지만, 자기의 이익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주변 상황을 알아야 되는데, 그럼 주변 상황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근데 주변 상황에 대한 진단이나 점검, 이걸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던지고 싶은 건 뭐냐면, 요거는 좀 구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논의를 하면서. 아까 얘기 나온 것 중 뭐냐면, 내가 만약에 미국이라면, 내가 만약에 유로존의 설계를 할 수 있는 설계자라면, 딱, 운영중에 저는 그렇게 되고, 이렇게 여기시면서 이 제도는 이렇게 바꿔야 돼, 저 제도는 이렇게 얘기하시고, 운영중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많은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그거는 대외 여건 환경이, 우리 둘러싸인 환경이, 계급투쟁의 환경일 뿐이고, 우리는 우리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요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이거를 이렇게 방어해야 되고, 요 사람들이 이렇게 변할 것 같으면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지켜가면서도 우리 거를 어떻게 키워야 되겠다. 요런 관점이 좀 있어야 되는 건데, 마치, 좀 의아스럽게 여겼던 거예요. 내가 미국의 연준인 양, 내가 유로존의 설계자이냐, 국제금융의 설계자이냐, 이렇게 얘기가 가버리면, 중심적으로 우리가 얘기해야 될 얘기에 핵심을 조금 이렇게 밀어두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가끔 이제 국제자 들어가는 토론을 많이 하다 보고, 그 다음에 제도 얘기를 하다 보면
뭐 정부나 그 다음에 그 기업 자본가들의 얘기를 하다 보면 별로 우리는 관심 없거든요. 그래서 굳이 제가 좀 뭐냐면 충분하지 않지만 아바나한테 얘기 내고 피해 보면 누가 책임질 건가 요 얘기를 했던 것도 얘기를 앞으로 요 얘기는 시작이니까 등지고 가면서 이런 얘기도 많이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니 근데 낯선 주제였는데 얘기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거기서 하셔도 돼요? 자, 제가 갔다 올게요. 자, 선배님. 네. 격리반은 안 해도 어떻게. 아니 뭐 사실 그렇지. 야, 이거. 하실 분 있으면 하시면 돼요. 사회자가 계신데 왜 나섰어? 아니. 마이크 좀, 마이크. 얹어버리고 마이크. 뭐가 마음에 안 드신가 봐. 아니, 마이크는 갖다 줘야 돼. 소장님 한두 분도 얘기하시고 얘기할 게 있으면 제가 저 토론문하고 이제 우리 신생일 토론한 거하고 겹친 부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시니어리티 이제 달러 시니어리티 얘기가 이렇게 나왔었는데 미국에서 그러니까 달러를 통해서 이익을 얻는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달러를 현물로 발행을 해가지고 얻는 이익이 하나가 있고 이 달러를 금융으로 이렇게 유통시키는 과정에서 얻는 이익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달러를 실물로 발행을 해가지고 얻는 이익을 이제 우리는 시니어리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미국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실물로 달러를 얼마나 발행했는지 통계를 발표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달러를 얼마 실물로 발행을 했는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그런데 이렇게 미국에서 달러를 실물로 이렇게 발행을 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달러 원화 발행량이 많지 않거든요. 근데 미국은 아무튼 통계로 발표는 않지만 상당히 많다고 그래요. 근데 이 달러를 발행을 하면 3분의 2에서 4분의 3은 이렇게 외국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남아있는 게 3분의 1이나 4분의 1 뭐 이렇게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이제 외국으로 빠져나가는데 그 외국으로 빠져나간 돈도 어차피 부채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 외국으로 이제 현물로 발행한 달러가 외국으로 나가면 그 달러는 언젠가는 미국에 대해서 이 상품을 요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달러 줄 테니까 상품 주라 이렇게 요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부채이긴 한데 이 빠져나간 달러가 뭐 10년, 20년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이렇게 돌아오지 않고 바깥에서 계속 머문다면 이거는 이제 사실은 사라진 거나 이렇게 다름이 없거든요. 근데 그게 그 규모가 이제 굉장히 크다고 그러고 제가 이렇게 본 거로는 그러니까 미국 연준 이사 가운데 한 명이 국회에서 이렇게 증언을 했는데 좀 오래됐습니다. 한 15년 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때 증언하기로는 이렇게 빠져나감으로 해가지고 해마다 미국이 얻는 이익이 얼마나 되는지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조금 오래된 건데 2007년, 8년 뭐 이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한 1년에 140억 달러를 이익을 본다고 이렇게 증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양적원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 규모가 엄청 커졌기 때문에 그 규모가 이제 몹시 클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시니어리지가 있고 그 규모가 매우 크다. 그러나 이제 정확히 얼마인지는 그 발행량을 발표를 안 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다. 이렇게 달러를 진짜로 찍어내는 거. 은행에서 엔터키 쳐서 이렇게 하는 그거 말고 진짜로 이렇게 달러를 발행한 그 규모가 굉장히 크고 발행해 놓으면 3분의 2나 4분의 3은 바깥으로 빠져나간다. 근데 빠져나간 게 바깥에서만 계속 머물고 있다. 그래서 그걸로 해서 얻는 이익이 몹시 크다. 그게 시니어리지다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니어리지가 없지 않고 있고 그 규모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개인적 느낌 차원에서 저는 경제학 공부 깊이가 있는 사람 아니기 때문에 얘기하자면 지금 제가 아까 가볍게 이제 농담 삼아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저는 막스주의자이긴 하지만은 더 이상 막스 자본 공부는 하지 말자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막스가 봤던 150년의 자본주의와 지금 150년이 지난 지금 현재 자본주의는 너무너무 다르다. 근데 이게 사실은 인정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사회주의가 왜 붕괴했냐라고 했을 때 이제 여러 표면적인 이유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얘기하자면 자본주의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망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형식상으로는 이제 소련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소위 사회주의 진영을 형성하면서 이제 거기서 원래 간단한 거죠. 생산력 발전시켜가지고 자본주의를 앞서게 되면 이제 우리 체제가 이제 될 것이다라고 이제 했었는데 이제 그 실험이 이제 실패하는 거죠. 실패한 거에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보통 그러니까 이제 그 실패한 이 메커니즘에 대한 게 이제 보통은 그냥 이것도 이제 좌파의 문제인데 이제 스탈린주의로 치부하게 되면 이제 일단 그럴듯하게 들려서 좋긴 한데 실질적으로 왜에 대한 얘기가 이제 진도 하나도 안 나가는 거죠. 결론 이미 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실제로 왜 붕괴를 했고 그러면 이제 과연 그 당시 존재했던 사회주의 경제라는 것이 자본주의 경제와 이제 경쟁할 만한, 사실은 이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 경쟁할 만한 수준이 전혀 그걸 하지 못했죠. 생산력 못 따라잡는 건 둘째치더라도. 물론 이제 우주 경쟁 시대에 이제 국가주도의 몇 가지 테크놀로지 가지고서 접근하고 있다. 후리초프는 10년, 20년 안에 따라잡는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자본주의가 꼭 테크놀로지만의 문제는 아니죠. 그리고 이제 막스가 자본을 비술한 이후에 굉장히 많은 경제 확장, 그죠? 확장과 그다음에 자본이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소위 말해서 이제 이노베이션, 창의성, 그리고 이제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다 알잖아요. 모든 것의 상품화, 자본화라고 하는 것들이 실제로 철학적인 차원에서 규정은 쉽지만은 실제로 그것들이 다 현실화되고 있는 굉장히 실물적인 차원까지 배우는 이런 자본주의 흐름을 저는 이제 그러니까 사회주의 진영도 그랬고, 그다음에 이제 막스주의 경제학이든 철학이든 사회학이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못 따라오고 있지 않느냐. 저는 이런 부분을 좀 반성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본을 공부하지 말자는 얘기는 이제 그 책을 읽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서부터 출발한 자본이 어디까지 얼마까지 들어왔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발표하신 분도 이제 아마나 옛날 얘기를 하셨고, 그다음에 토론자 하신 분도 그런 바람직한 공통 합백, 저는 이게 굉장히 유토피아적인 접근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한쪽에서는 자본의 논리도 있긴 하지만 다른 축에서는 소위 미제국주의라고 하는 거는 엄청난 패권과 이제 폭력이잖아요. 논리도 필요 없고 힘으로 밀어붙이는 거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좌파가 이제 제 주장 그겁니다. 이제 좌파가 자꾸 20세기의 이제 프레임들, 20세기에 가졌던 그런 프레임에 갇혀 있어서는 지금 현재 21세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게 제 느낌인 거고. 그래서 이제 작은 부분에서라도 하나씩 돌파를 해내면서, 자꾸 점프하지 말고, 점프하기보다는 실제로 점프하기 전에 이제 실제로 요 자본주의 시스템, 이미 이제 자본주의는 지금 어마어마하게 이제 개량화되어 있잖아요. 개량화되어 있고. 근데 이제 우리는 쉽게 얘기하면, 7494 하자고 하면서도 숫자가 하나도 없는 거죠. 우리의 숫자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네, 숫자가 없다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는 자본주의하고 싸움에 있어서 우리한테 무기가 없다는 얘기하고 같고, 오늘 토론을 보면서 느꼈던 거는 이런 정도입니다. 잠깐만 하나. 숫자가 있나요? 제가 이거는 재작년에 쓴 건데요. 우리 사실은 제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많은 일들이 있었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빼고 사실은 논쟁이 엄청나게 진행이 됐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이제 챙기지 못한 논쟁이 있었는데, 그 얘기를 잠깐만 한번 해볼게요. IMF 보고서인데, 자, 물가가 올랐잖아요. 미국과 유럽에서 물가가 올랐어요. 자,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뭐 때문에 물가가 올랐냐. 막 논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도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야, 니네 기업놈들 니네 때문이야. 야, 원인 뭐야? 에너지 가격 오르고 농산물 가격 올랐다며. 근데 알고 보니까 생 거짓말이네? 라고 얘기하면서 뭐냐면, 탐욕 플러스 인플레이션 써가지고 그린플레이션 뭐 이런 말까지, 탐욕적인 물가 상승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IMF까지도 어떻게 하냐면 실토를 했어요. 제가 보고서를 갖고 와서 쓰는 게 뭐냐면, 인플레 원인, 그러니까 물가 상승의 원인이 임금 때문이다라고 하는 게 25% 정도밖에 안 되고, 사실 알고 보니까 2020년 쭉 읽어보니까 뭐냐면 절반이 기업의 이윤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이 100원 올랐어요. 그러면 그냥 100원을 상품한테 반영해가지고 100원을 매기는 게 아니라 그냥 200원을 매겨버렸다는 얘기예요. 에너지 가격하고 그 다음에 농산물 가격. 그러니까 가만 알고 보니까 이렇게까지 물가가 오를 리는 없는데 라고 해서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여러 가지 논문이 있는데 그 중에 IMF가 쟤네들 줄인 논문이잖아요. 그래서 갖고 와서 제가 이제 써놓은 거거든요. 이게 2023년에 여름에 쓴 건데, 그래서 어떤 논쟁이 막 벌어졌었냐면, 야, 이렇게 된 거를 우리가 참을 수 없다. 물가 통제하자. 전시에 준하는 수준으로 전쟁 때 물가 통제하지 않느냐. 그래서 유럽하고 미국에서 막 떠들어댑니다. 근데 재밌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이게 중도층에 있는 젊은 경제학자들이 이 논쟁을 주도했다는 거예요. 중도층에 있는. 이게 진보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 보면 제가 볼 때 우리나라에서도 물가가 지금 엄청나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서도 우리도 이런 논쟁을 하면 좋지 않았을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임금 때문에 오르는 건 고작 저 정도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기업들이 이윤 때문에 더 부풀려 받아가지고 오른 건데, 이렇게 해가지고 사기당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게 IMF의 보고서조차도 나오는 얘기인데, 어쩌고저쩌고 했더라. 라는 이제 우리가 숫자 싸움을 하거나, 그 다음에 구체적인 현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면, 이것도 제가 한번 관심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소장님 말씀대 잠깐 언급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마디 덧붙이면, 네.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노조 운동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GDP에서 노동소득률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안 하는 유일한 노총이 민주노총하고 한노총이 아닙니다. 네, 그렇네요. 전혀 하지 않고. 노동소득률이 전체 노동계획을 100% 한다고 하면서도 실물적으로 노동소득률이 GDP에서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아무 문제 제기하지도 않고 언급하지도 않고 그것이 하나의 목표라고 생각하지도 않는 게 우리의 좀 착한 문화이지 처음 현실. 지랄 맞은 현실이네요, 진짜. 예, 방대한 주제를 가지고 네. 다 이제 굉장히 많은 주제들이 나왔는데 다 토론할 수는 없었고요. 어쨌든 토론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해주신 발제자와 토론자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박수를 마치겠습니다.